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7쪽 변압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 변동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전압 변동률은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다. 2차 측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전격 전압이라든지 전격 전류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전부 다 2차 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은 변압기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변압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 변압기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은 오른쪽이 1차 측. 다시 이게 왼쪽이죠. 왼쪽이 1차 측.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으면은 오른쪽이 2차 측. 부하가 있으면은 부하가 있는 쪽이 2차 측. 그렇죠? 전압의 높고 낮음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전압이 높거나 높은 곳이 1차 측이고 전압이 낮은 곳이 2차 측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규정에 다른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오른쪽을 2차 측으로 한다. 전압 변동률은 엡실론은 2차 전격 전압분의 2차 전격 2차 전압이죠.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 있는데, 전격 전압이라는 건 우리 전격이란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100kV 변압기는 규격이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변압기는 킬로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발전기나 전동기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발전기나 전동기는 킬로와트. 근데 변압기가 10kV 하면은 이 부하가 10kV에 맞는 부하가 걸렸을 때를 전격이라 합니다. 이때 전격일 때가 가장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동기가 돌아간다. 이제 모터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모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모터에 부하를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거운 부하를 걸었어. 부하를 걸었다. 다시 좀 그림을 좀 엉성하네요. 그림이 엉성하니까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전동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터예요. MOTOR의 모터라는 거는 어떤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받아서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데 우리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은 이 A를 때 하고 또 모터가 있는데 부하가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맨걸로. 부하가 없어요. 부하가. 이럴 때 B의 경우를 보면은 어느 쪽이 더 효율이 좋은가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부하가 안 걸려 있으니까 B 쪽이 효율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변압기든지 발전기라든지 전동기라는 것은 다 부하를 쓰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변압기나 발전기나 전동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터가 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쓸 때 효율과 역률이 가장 좋도록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 합니까? 전격이라 한다. 전격 부하가 걸려있다. 전격 부하가는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100kV 암페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100kV 암페어에 해당되는 전기를 쓰고 있을 때 가장 효율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한 것이고, 무부하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변압기에다가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을 2차 측이니까 2차 측에 부하를 제로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과 또 여기 한번 또 지워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지워졌네. 잘못 지워서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V2A는
우리가 이제 파란색을 한번 또 봅시다. V2에는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변압기에서 한 번은 부하를 걸었을 때의 이 전압을 V2 2차 측의 전격 전압이다. 그러면은 어느 전압이 높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 V2N이 이 고로 100V다. 그럼 여기는 부하를 안 걸었을 때니까 약간 전압이 높겠죠. 여기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103.5V라든지 이렇게 약간 전압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어딜 뺍니까? 낮은 것을 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해를 하기 무부하일 때의 전압이 높다.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도록 하고, 이런 전압 변동률은 변압기에서는 또 다른 식은 엡실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변압기 한번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변압기에 있는 1차 측에 있는 내부 저항 R1, 1차 측에 있는 리액턴스 성분 X1, 그 다음에 2차 측에 있는 저항 성분 R2,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차 측에 있는 성분을 X2라 하면은, 이런 이 변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P, 저항 강하, 이러한 저항 성분에서의 합에서 나타나는 저항 강하. 또 밑에 보니까 Q는 뭐냐면 리액턴스 강화를 해가지고 X1과 X2 성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리액턴스 강화.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에 또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은 579쪽입니다. 579쪽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냐면은 32번 문제네요. 31, 32번. 이렇게 나왔네요. 시험 문제가. 퍼센트 저항 강화가 3이고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그 전압 변동률은 엡실론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고, 역률이 0.8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코사인 세타 이코로 0.8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 대신에 0.8을 집어넣고,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는 사인 세타는 0.6이다. 이것도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 1,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는 사인 세타는 0. 이게 이제 원래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 이코로 1. 이런 게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여기가 몇이 나면 0.8의 제곱 플러스 0.6의 제곱은 88의 0.649, 요거 플러스 66에서 0.36이니까 여기 합해서 1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0.8일 때는 0.6, 여기가 0.6일 때는 여기는 0.8, 요게 1일 때는 0이고, 그래서 요 네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놔야 되는데, 그냥 하나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거를 사인 세타가 0.6이라는 것만 외워두면은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 C를 두 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아까 뭐랬어요? 전압 변동률 엡실론은 2차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 곱하기
100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걸로도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나와서 문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는데 456쪽입니다. 456쪽. 시험 문제죠. 456쪽 30번 문제 여기 나왔네. 30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인 전압계의 최대 변동률은, 그랬으니까 최대 변동률은 요겁니다. 요거 최대 변동률이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다. 약 5% 정도의 전압 변동률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여기 계산을 해봐야죠. 여기 식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외워야 되냐면 세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식에서도 계속 전기이론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3하고 4의 숫자가 나오면 5고, 여기 뭐냐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이꼴로 5다. 크기가. 그 다음에 3, 4, 5, 6, 8, 우리 장, 저는 저 화토치 고를 때 이거 10월을 장이라 하잖아. 10월. 그런가요? 여러분들 전문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네. 6, 8, 장. 이게 장입니다. 6, 8, 10. 그 다음에 여기 9, 12는 15. 여기 5, 10, 15 이렇게 했는데 3, 4, 5, 6, 8장, 9, 10, 9, 12는 15다. 요거는 이렇게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 4 그러면 답이 5, 6, 8, 장, 9, 12, 15. 이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쓰면은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을 계산하면 10이고, 루트 9의 제곱,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에 복수수 플러스 j 의 4다. 그럼 여기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의 값은 a의 값이다. 그러면 루트 밑변의 제곱, 그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이코로 얼마다? 계산 안 해도 3이고 4면 얼마다?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8쪽을 넘어가니까 148쪽 한번 했습니다. 148쪽을 넘어가니까 이게 뭡니까? 148쪽을 잘못 왔네요. 148쪽 가야 되는데 148쪽을 가니까 요게 조금 전에 이 메모에서 설명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임피던스의 전압,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이렇게 나왔는데,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변압기 내부 전압 강하이다. 요런 말, 임피던스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변압기 1차 측과 변압기가 2차 측이 이렇게 있는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합선된 거죠, 합선. 그럴 때 여기에 높은 전압이 높은 전압을 가해주면 변압기가 타버립니다. 쇼트 됐으니까요. 그래서 변압기를 0V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데,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이만큼을. 이건 원래는 걸고 하지 않고 실험을 걸지 않고 쇼트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차 측 전격 전압이 20A야. 그러면은 20A인 상태에서 이걸 돌리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여기를 쇼트 시키고 여기 전압을 쭉 이렇게 올렸더니 다시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20A야. 그러면 1차 측의 전격이 20A인데 부하를 걸지 않고 쇼트시킨 상태에서 전압을 0V부터 올립니다. 0V부터 쭉 올려서 몇 암페어가 되게 합니까? 20A가 되게 했을 때 이 걸리는 전압, 전격 전류에 의한 내부 전압 강하이다.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몇 볼트가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12볼트가 올렸을 때 여기 20A가 흘렀다. 그러면 요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몇 볼트다? 12볼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에서 여기 100이고 여기가 100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변압기는 12볼트가 다운됐으니까 이거는 100-10이니까 몇 볼트의 전압가가 생긴다면은 88볼트인가요? 88볼트. 88볼트의 전압이 생기니까 약 12볼트의 전압가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건수비를 같게 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변압기 내부 전압 강화이다. 어떻게 하느냐? 단락 시험을 한다. 단락 시험을 해가지고 전압을 0V부터 쭉 올렸을 때 원래 전격 부하가 걸렸을 때 20A가 흐르는데 20A가 흐르도록 무부하가 아니고 단락시킨 상태에서 20A가 흐르도록 하는 게 12V를 올렸더니 20A가 흘렀다. 그러면은 내부 전압가가 12V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그죠? 예. 아무튼 임피던스 전압가라는 것은 변압기 내부 전압 강화이다. 438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438쪽. 438쪽. 네. 거기에서 몇 번 문제 나오면은 21번 문제입니다. 21번. 여기 나왔네. 첫 번째 문제로 나왔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변압기의 내부 전압 강화이다. 그냥 다른 거 이 전압가가 하나 있네. 1차, 2차 단락 전류가 흐를 때의 요거 조심해야죠. 1차 전격 전류입니다. 여기 1차 전격 전류, 2차 단락 전류가 아니고 전압 전류가 흐를 때 전압기의 내부 전압 강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임피던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48쪽. 148쪽. 임피던스 와트라는 거는 동손을 말하며, 동손이라는 건 구리손입니다. 구리손을 말하며 이런 얘기예요. 2차 측을 단락했을 때 1차 측의 전격을 흐르기 위한 1차 측의 유효 전류를 아까 전압을 했죠. 전압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락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격 전류가 흐르는 1차 측의 유효 전류는 무슨 손이란다? 구리손이라 한다.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손은 거는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손. 뭐가 있다 그랬죠?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전기를 안 쓸 때라는 뜻입니다. 거의 변압기에 뭘로 되어 있다? 변압기가 다 철로 되어 있으니까 철손으로 되어 있다. 철손에는 히스테리손과 맴돌이손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없애는 방법이 히스테리시손은 규소 강판, 맴돌이솔루손은 뭐랬어요? 성층, 차곡차곡 쌓는 거죠. 성층을 한다. 그래가지고 규소를 강판에다가
변압기 강판에다가 몇 프로를 섞는다고요? 3%를 섞는다. 성층은 몇 mm짜리냐? 얇은 규소 강판인데 얇은 0.35mm짜리. 둘 다 3호예요. 3mm짜리를 성층을 한다. 변압기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변압기 그림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변압기, 여기 규소 강판 여기 나오네. 여기 좀 줄여봅시다. 줄여서, 돼 있네. 줄여서. 이게 변압기를 뜯어놓은 건데, 여기 좀 지우고 갑시다. 여기 옛날에도 한번 설명한 거 있는데,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안 되겠다. 잘 안 보이네요. 지우고 갑시다. 자,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다 똑같습니다. 요게 그림이, 요게 제가 뜯어놨습니다. 여기 뜯어놨는데, 요게 강판이에요. 요게 강판인데, 요런 강판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차곡차곡 쌓인 것을 뭐라 한다? 성층이라 한다. 그리고 요 규소 강판의 두께는 몇 mm다? 0.35mm이고, 여기에 이 철이죠. 이 철에 뭐가 섞여 있다? 규소가 섞여 있다. 규소가 몇 프로 섞여 있다? 3%가 섞여 있다. 변압기는 3.5% 섞여 있어요. 회전기기는 좀 위험하니까 3%, 3 내지 3.5%가 섞여 있다. 모든 기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 기기에 나오는 모든 기기는 뭐가 있다? 이게 쇠니까 철손이 있다. 잠깐 또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워낙 여기 어디에서나 나오니까 철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히스테리시스손,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와류손이고 무슨 손이에요? 맴돌이 손이다. 히스테리시스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규소 강판을 선다. 강판에다가 뭘 섞는다? 규소를 섞는다. 몇 프로 섞는다? 3% 섞는다. 그러니까 철은 몇 프로입니까? 거꾸로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철은 몇 프로예요? 97%의 철을 사용합니다. 이게 철이니까요. 이게 쇠니까 이 거꾸로 97%의 쇠를 사용하고, 규소는 3% 섞는다. 몇 mm짜리를 섞느냐? 여기 아까 몇 mm였어요? 0.35mm고, 와류소는 어떻게 한다? 성층을 한다. 이렇게 있는 규소 강판을 차곡차곡 섞어서 여기를 꽉 해가지고 확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맴돌이 손을 없애준다. 그리고 이건 이 변압기는 사각이지만 요새 나오는 변압기는요, 동그래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와류손을 다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손을 구할 때는 어떤 거를 하느냐? 무브화 시험을 한다. 무브화 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변압기 손에는 하나는 철손이고 하나는 동손이 있는데, 동손은 구리손이죠. 이 구리손인데, 요거는 무브화 시험. 동손은 단락 시험을 합니다. 쇼트 하는 거죠.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먼저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해가지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변압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직류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직류기에서도 나오고, 지금 변압기에서도 나오고, 뒤에 있는 유도기에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철에 대한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6쪽을 한번 가겠습니다. 교과서 지금 148쪽 가겠습니다. 페이지 이동을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이게 아니네. 다시 여기 가서 여기서 가야 되네요. 여기 376쪽 여기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76쪽.
376조 22번.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변압기의 철소는 부하전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철소는 무슨 전류냐면 무부하 시험을 한다 했거든요. 무부하 시험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철소는 무부하 시험. 요거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무부하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동소는 무슨 시험을 했어요? 단락 시험을 합니다. 단락, 쇼트. 그러니까 철소는 이렇게 있는데 무부하 시험을 하고 무부하니까 부하전류라는 건 여기 I2가 부하전류입니다. 2차 측에 흐르는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인데 여기 부하를 안 걸었잖아요. 여기 부하가 또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기 무부하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하전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부하전류와 관계가 없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철소는 무부하전류와 관계가 없다. 부하전류와 관계가 없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여러분 나머지는 좀 공부를 하고 주파수와 1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9쪽. 149쪽. 철선과 주파수의 관계. 주파수가 낮아지면 철소는 증가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철소는 감소하는데 1번은 50Hz도 있고 60Hz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50Hz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시험 문제는 50Hz가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는 60Hz잖아요. 우리나라는 60Hz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1번보다 높죠? 철소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1번은 50을 쓰니까 철소는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철선과 주파수의 관계. 580쪽 36번. 580쪽 36번. 이거 나왔죠? 변압기의 부하전류와 전압 일정하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1번 거죠. 그러면 철선이 어떻게 한다? 철선이 증가한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한다? 철선이 감소한다. 우리나라 거 60Hz. 아까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1번은 50Hz. 우리나라는 몇 Hz예요? 60Hz. 우리나라 게 좋다. 뭐가 좋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건 철선이 감소하고 철선이 증가한다. 반비례한다. 철선은 주파수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149쪽을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좀 힘은 들지만 우리 관련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149쪽 그러면 부하수는 구리손인데 단락시험으로 측정한다. 단락시험이라는 것은 쇼트입니다. 쇼트 쉽게 변압기를 이렇게 여기 있을 때 변압기를 쇼트 시키고 아까 내부 여기 전압을 어떻게 조금씩 계속 올린다 그랬죠? 제로로부터 쭉쭉 올렸을 때 우리 여기 나오는 전압 강하 이게 뭐라면은 동선으로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아까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공부하신 여러분들 힘을 좀 더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